그룹 본사 최고층 연회장, 1000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란 고무장갑을 낀 청소부 여자가 회장의 샴페인 잔을 내리쳤습니다. 회장님! 그 술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크리스탈 잔이 바닥에 산산조각 나고 경호원들이 그녀를 끌어내려 하는 순간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27년 전을 기억하세요?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그 한마디에 65 재벌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도대체 27년 전 무슨 일이 있었기에 청소부가 목숨을 걸고 회장을 구하려 한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그날 저녁 8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룹 본사 최고층 연회장. 수십 개의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뿜어내는 황금빛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마치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같았습니다. 턱시도를 차려입은 남성들과 화려한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우아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수백억 대 해외 투자 유치 계약 체결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룹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였죠. 연회장 한가운데 장태준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65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한 그의 모습에서는 수십 년간 재벌 그룹을 이끌어온 카리스마가 묻어났어요. 은발이 섞인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그는 맞춤 제작한 턱시도 안에서도 여전히 날카로운 사업가의 기운을 풍겼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의 양옆에 서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웨이터가 은쟁반에 샴페인 잔들을 올려놓고 다가왔습니다. 회장이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투자자들도 따라 잔을 들었어요. 대한민국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회장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건배. 수십 명의 하객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연회장 입구의 양문이 거칠게 열리며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향했습니다. 노란 고무장갑을 낀 손, 낡은 청소복 차림의 여성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가쁜 숨소리가 조용했던 연회장에 거칠게 퍼졌어요. 38살의 이서윤. 그녀는 마치 세상의 종말을 막으려는 사람처럼 필사적인 표정으로 회장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이힐을 신은 여성들이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성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서윤은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일직선으로 회장에게 달려갔습니다. 경호원 2명이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서윤은 놀라운 민첩함으로 그들을 피해 회장 앞까지 다가갔어요. 회장이 막 샴페인 잔을 입술에 갖다 대려는 찰나였습니다. 서윤의 고무장갑 낀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가 회장의 손목을 아래로 내리쳤습니다. 크리스탈 샴페인 잔이 손에서 벗어나 공중으로 날아갔어요. 잔은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지더니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투명한 유리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황금빛 샴페인이 바닥에 넓게 퍼졌어요. 순간 연회장 전체가 숨을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어요. 오직 깨진 유리 파편이 바닥에서 구르는 작은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서윤이 거친 숨을 헐떡이며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그 술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경호원 4명이 동시에 서윤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윤이 몸부림쳤지만 덩치 큰 경호원들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어요. 하지만 회장은 이상하게도 손을 들어 경호원들을 제지했습니다. 잠깐 기다려.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고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동작을 멈추고 회장을 바라보았어요. 회장이 서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람과 당혹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 잊고 있던 무언가가 갑자기 떠오른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한 명이 불안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미스터 장, what is happening? 회장이 대답하기도 전에 한 남자가 인파를 헤치고 나타났습니다. 강민혁 전무였습니다. 45의 나이, 명품 정장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그의 모습은 엘리트 경영인 그 자체였어요. 각진 턱선과 날카로운 눈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머리 스타일까지 그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투자자들을 향해 능숙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I apologize for this unfortunate incident. 그는 유창한 영어로 사과하며 다시 한국어로 말을 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신이 온전치 않은 직원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당장 처리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서윤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회장은 여전히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깐, 민혁. 이유를 듣고 싶소. 강민혁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곧 다시 완벽한 미소로 돌아왔습니다. 회장이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이유가 뭐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 술에 독이 들어 있습니다. 연 회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비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쳤군. 저 여자 정말 정신병자 아니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강민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여자는 최근 3개월간 회장님께 편지를 보내고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해왔습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도 있습니다. 서윤이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3일 전 밤 전무님이 누군가와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타나트린이라는 약물을 샴페인에 타서 강민혁이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타나트린? 그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약 이름을 지어내는군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여자는 심각한 망상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호원들이 다시 서윤을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발버둥치며 회장을 향해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회장님, 27년 전을 기억하세요?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그 순간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27년 전이라는 숫자가 마치 얼어붙은 못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샴페인 잔을 들고 있던 다른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회장이 낮은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다려. 그 여자를 내 집무실로 데려가. 강민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회장 집무실 밤 9시 30분이었습니다. 넓은 집무실 한가운데 서윤이 경호원 2명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청소복에는 여전히 바닥을 닦은 물기와 먼지가 묻어 있었고 노란 고무장갑은 벗겨진 채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회장이 거대한 책상 뒤 가죽 의자에 앉아 서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깊게 얽힌 손가락과 미세하게 떨리는 턱 근육이 내면의 동요를 드러내고 있었어요. 강민혁 전무도 한쪽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차가운 시선으로 서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설명해 보시오. 내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하는가? 서윤이 천천히 청소복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반사적으로 그녀를 더 강하게 붙잡았어요. 하지만 서윤이 꺼낸 것은 무기가 아니라 지퍼백에 담긴 작은 종이 조각들이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3일 전 강민혁 전무님 집무실 쓰레기통에서 찾았습니다. 그녀가 비닐봉지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회장이 봉지를 열어 안에 종이 조각들을 꺼냈어요. 찢어진 메모 조각들, 누군가 황급히 찢어버린 듯 가장자리가 불규칙했습니다. 서윤이 앞으로 나서며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퍼즐을 맞추듯 그녀의 손놀림은 정확했어요. 몇 초 후 완성된 메모의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타나트린 -0.3mg, 샴페인 혈압약 24시간 이내, 3번 테이블. 회장이 메모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글자 하나하나를 천천히 따라갔고 읽을수록 그의 얼굴이 굳어갔어요. 이게 무슨 뜻이오? 서윤이 깊은 숨을 들이쉬고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타나트린은 실험 단계의 혈관 수축제입니다. 극소량으로도 치명적이지만 알코올과 섞이면 부검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만 나옵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신 회장님께는.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가슴 쪽 주머니를 만졌어요. 그곳에는 항상 고혈압 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민혁이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조작입니다. 제 쓰레기통을 뒤졌다는 것부터가 불법 아닙니까? 게다가 타나트린이라는 약은. 서윤이 재빨리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존재합니다. 2022년 스위스 제약회사 노바텍이 개발했다가 부작용으로 임상이 중단된 약물입니다. 여기 논문이 있습니다. 그녀가 휴대폰 화면을 회장에게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의학 저널 PDF가 떠 있었고 제목에는 TANATRIN Experimental VASOCONSTRICTOR And its fatal interaction with alcohol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이 휴대폰을 받아들고 논문을 스크롤하며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회장이 서윤을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런 걸 아는 거요? 청소부가. 서윤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는 약학을 공부했습니다. 예전에. 강민혁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왜 청소부를 하고 있죠? 회장님, 이 여자의 신분부터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습니다. 회장이 서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이 조용한 집무실에 울렸습니다. 당신 이름이? 이서윤입니다.
회장이 그 이름을 입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서윤, 이서윤. 그의 눈빛에 무언가 스치고 지나갔어요. 오래된 기억의 파편, 잊으려 애썼던 얼굴, 묻어버렸던 과거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강민혁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이 여자를 아십니까? 회장이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회장이 다시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3번 테이블이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았소?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오늘 연회장 좌석 배치를 봤습니다. 3번 테이블은 회장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3일 전 밤 11시 강민혁 전무님이 모르는 남자와 대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회장이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무슨 대화? 서윤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그날 밤의 장면이 생생하게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마치 녹음기처럼 들었던 대화를 정확히 재현했습니다. 확실합니까? 검시해도 절대 안 나옵니까? 서윤이 강민혁의 목소리를 흉내냈습니다. 그 남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혈압약과 상호작용하면 자연사로만 보인다고. 회장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의 손이 책상을 꽉 움켜쥐었고 손등의 핏줄이 붉어져 나왔어요. 강민혁도 순간 표정이 경직되었지만 빠르게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회장님, 이건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그날 밤 11시에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CCTV를 확인하시면. 회장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민혁 나가보게. 하지만 회장님, 나가라고 했네. 회장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기업을 경영하며 쌓아온 권위와 지금 이 순간 느끼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강민혁의 턱 근육이 씹히듯 움직였습니다. 그는 분노를 억누르며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집무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회장과 서윤, 단둘만 남았습니다. 경호원들마저 회장의 손짓에 밖으로 나갔어요. 회장이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울의 야경이 그의 뒤로 펼쳐졌고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긴 침묵 끝에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27년 전이라고 했소?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그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당신, 누구요? 서윤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그 아픔으로 겨우 정신을 붙들 수 있었어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회장님의 목숨이 더 중요합니다. 회장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의심, 호기심, 그리고 이상하게도 희망 같은 것이. 그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소. 내가 조사해 보겠소. 하지만 당신도 거짓말을 한 게 있다면 그땐 용서하지 않을 것이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수하겠습니다. 회장이 책상으로 돌아가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박 차장을 당장 불러. 다음 날 오전 그룹 감사팀 사무실이었습니다.
박기철 차장은 42살의 중년 남성으로 20년간 장태준 회장의 신뢰를 받아온 감사팀 팀장이었습니다. 그는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뿔테 안경 너머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의 책상은 항상 정리정돈이 완벽했고 펜 한 자루도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20년간 회사의 비리를 감시하고 조사해온 그는 숫자와 증거로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내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 차장이 수화기를 들었어요. 네, 감사팀 박기철입니다. 기철이 지금 당장 내 집무실로 오게.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긴박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어요. 박 차장이 재빨리 서류를 정리하고 일어섰습니다. 20년 동안 회장을 보좌하며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회장이 이런 목소리를 낼 때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요. 회장 집무실에 도착한 박 차장은 회장의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평소 냉철하고 침착했던 회장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밤새 잠을 자지 못한 듯 눈 밑에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항상 반듯했던 넥타이도 약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앉게.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박 차장이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회장이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박 차장에게 건넸습니다. 기철이 자네를 믿고 부탁하네. 이 여자의 신원을 조사해 주게. 봉투 안에는 이서윤의 인사 기록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서윤은 단정한 청소복을 입고 무표정하게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회장이 또 다른 사진을 건넸습니다. 찢어진 메모 조각들을 퍼즐처럼 맞춘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박 차장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타나트린, 이게 뭡니까? 자네가 찾아봐. 그리고 강민혁 전무의 3일 전밤 11시 동선도 확인해 주게. 조용히. 박 차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민혁 전무님을요?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무겁게 말했습니다. 내 목숨이 걸린 일일 수도 있네. 박 차장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20년간 회장을 보좌하며 수많은 일을 겪었지만 이런 말을 듣기는 처음이었어요. 3일 후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어두운 주차장 한 구석에 박 차장의 검은색 세단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박 차장은 조사를 마치고 회장에게 보고하기 전 서윤을 먼저 만나기로 했어요. 서윤은 정직 처분을 받아 출입증이 정지된 상태였기에 이렇게 은밀한 장소에서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 차장이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후드티를 입은 서윤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다가와 조수석 문을 열었어요. 들어오시죠. 서윤이 차에 탔습니다. 박 차장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서윤이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게 강민혁 전무의 비밀 계좌입니다. 3일 전 스위스 은행에서 5억 원이 입금됐고 같은 날 정체불명의 계좌로 2억이 송금됐습니다. 박 차장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적입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흑백의 화면 속 3일 전밤 10시 50분이었습니다. 본관이 아닌 별관 VIP 라운지로 강민혁 전무가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주위를 경계하듯
좌우를 살피며 걸었고 라운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5분 후 마스크를 쓴 남자가 같은 장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얼굴을 최대한 가렸어요. 박 차장이 설명했습니다. 이 남자 얼굴 인식 시스템으로 찾아봤더니 전직 노바텍 한국지사 연구원입니다. 이름은 한지훈. 3년 전 회사에서 해고당한 후 행방불명 상태였습니다. 서윤이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제 말이 거짓이 아니란 증거가 있는 거네요. 박 차장이 서윤을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입니까? 청소부가 이런 걸 어떻게 알았죠? 서윤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는 회장님을 지켜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직은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건 증명됐잖아요. 박 차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신원 조사도 했습니다. 이서윤, 38세. 3년 전 청소 용역 회사를 통해 입사. 그 이전 기록은 묘하게도 공백입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지운 것처럼.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차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회장님을 구하려 한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협력하겠습니다. 서윤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악수는 굳건했어요. 같은 날 저녁 회장 집무실이었습니다. 박 차장이 회장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회장은 보고를 들으며 점점 얼굴이 굳어갔어요. 그의 손이 책상 가장자리를 꽉 움켜쥐었고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민혁이가 정말?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조카이자 후계자로 점 찍어둔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박 차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황상 의심스러운 게 맞습니다. 회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깊이 몸을 묻고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그 여자, 이서윤은 지금 어디 있나? 정직 처분으로 회사 출입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회장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어요. 당장 복직시키게. 그리고 내 비서실 인턴으로 발령 내게. 박 차장이 놀라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청소부를 비서실로요? 회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적을 가까이 두라고 했네. 만약 민혁이 정말 날 노린다면 내 곁에 서윤이 있어야 안전할 거야. 박 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3일 후 이서윤이 단정한 회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비서실에 첫 출근했습니다. 더 이상 노란 고무장갑을 낀 청소부가 아니었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가벼운 화장을 한 그녀의 모습은 어느 엘리트 직원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서실 직원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어요. 저 여자 청소부 아니었어? 왜 갑자기 비서실로? 회장님이랑 무슨 관계래? 설마 그런 관계? 수군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서윤은 그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로 걸어갔어요. 그녀에게 배정된 책상은 비서실 한 구석, 창가 자리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 컴퓨터와 문구류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서윤이 가방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비서실 문이 열리며
강민혁 전무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다림질된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비서실을 가로질렀어요. 다른 비서들이 일제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무님. 강민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응답했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서윤을 향해 있었어요. 그는 서윤의 책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서윤 씨, 축하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청소부에서 비서실 인턴으로 승진이라니. 대단하시네요. 서윤이 침착하게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전무님도 좋은 아침입니다. 강민혁이 서윤의 책상에 손을 짚고 몸을 살짝 숙였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어요. 주변 비서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둘을 바라보았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청소부가 회장님의 신임을 얻을 수 있죠? 서윤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됩니다. 강민혁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진실? 어떤 진실? 전무님이 제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팽팽하게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은 듯 냉랭했어요. 주변 비서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강민혁이 몸을 일으키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들을 수 없을 만큼 작은 목소리였어요. 이서윤 씨, 조언 하나 하죠. 회사에서는 분수를 지켜야 합니다. 특히 자기 신분을 속이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서윤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강민혁이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냈어. 장서윤. 그 이름이 서윤의 귓가에 떨어진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호흡이 가빠졌어요. 강민혁이 더욱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27년 전 버려진 사생아. 성까지 바꿔가며 숨어 살던 여자. 회장님께서 알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요? 강민혁이 비웃었습니다. 다 안다고.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뭘 노리는지. 하지만 유감이야. 너 같은 잡초는 내가 뽑아버릴 테니까. 그가 몸을 돌려 비서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서윤은 책상을 붙잡고 겨우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책상 표면을 긁었고 온몸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같은 날 오후 회장 집무실이었습니다. 강민혁이 회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태블릿 하나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번졌어요. 회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회장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강민혁이 태블릿을 회장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서윤이라는 여자의 진짜 정체입니다.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태블릿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에는 호적 등본, 과거 신문 기사, 각종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회장의 눈이 화면을 따라 내려갔어요. 본명 장서윤, 출생일 1987년 3월 15일, 모친 강미숙 1998년 교통사고 사망, 그리고 27년 전 신문 기사였습니다. 재벌 회장 혼외자 논란, 11세 소녀 친척 집으로, 마지막으로 성개명 기록이었어요. 장서윤, 이서윤 5년 전, 회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태블릿이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책상 위로 떨어졌어요. 강민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여자는 처음부터 목적을 갖고 접근한 겁니다. 회장님의 재산을 노리고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화면 속 어린 장서윤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11살 소녀가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소녀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고 작은 손으로 국화꽃 한 송이를 쥐고 있었어요. 강민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더 조사해 보니 3년 전 입사할 때도 거짓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당장 해고하고 고소해야 합니다. 회장이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민혁. 네, 회장님.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나가보게. 강민혁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이 여자는. 회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가라고 했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강민혁이 인상을 쓰며 집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혼자 남은 회장은 다시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화면 속 11살 서윤의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윤아, 정말 내가 맞구나. 그의 떨리는 손가락이 화면을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27년 전 그 소녀를 안아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듯이. 일주일 후 박기철 차장이 감사팀 사무실의 여러 대의 모니터 앞에 앉아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커피 잔이 책상 위에 여러 개 쌓여 있었어요. 밤을 새워가며 영상을 검토한 흔적이었습니다. 그가 마우스를 클릭하며 영상을 되감고 다시 재생하기를 반복했어요.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상하다, 왜 여기만?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그의 손이 멈췄어요. 3일 전밤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별관 VIP 라운지 인근 3개 CCTV가 동시에 검은 화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시스템 점검 중이라는 메시지만 떠 있었어요. 정확히 30분간의 공백이었습니다. 박 차장이 재빨리 시스템 관리 기록을 열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고 화면이 계속 바뀌었어요. 마침내 그가 찾던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CCTV 시스템 점검 요청자 비서실 김영미 과장. 요청 시간 당일 오후 3시. 승인자 강민혁 전무. 박 차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즉시 전화기를 들고 김영미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김영미입니다. 김 과장님, 저 박기철입니다. 3일 전 CCTV 점검 요청하신 거 무슨 일이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저 그런 거 안 했는데요. 박 차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스템에는 과장님 아이디로 요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도 안 돼요, 박 차장님. 그날 저 연차였어요. 제주도 갔었다고요. 호텔 예약 기록도 있어요. 박 차장은 전화를 끊고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김 과장의 아이디를 도용했다. CCTV를 끈 사람은 강민혁 전무다. 30분의 공백,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같은 날 저녁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박 차장이 서윤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회장도 함께였어요. 회장의 차 안에서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칸막이가 올라가 있어 운전기사는 뒷좌석 대화를 들을 수 없었어요. 박 차장이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펼쳤습니다. 회장님, 이서윤 씨,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회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엇인가? 박 차장이 CCTV 기록을 보여주었어요. 3일 전 밤 CCTV 시스템이 조작됐습니다. 누군가 김영미 비서실 과장의 아이디를 도용해서 CCTV를 끊었어요. 그리고 승인자는 서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민혁 전무. 박 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화면을 넘겼어요. 엑셀 파일에는 날짜와 시간, 장소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강민혁 전무 관련 CCTV 공백이 총 7번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마다 박 차장이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회계장부였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숫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회사 비자금이 움직였습니다. 회장이 경악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박 차장이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총 230억입니다. 회장이 마치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뒤로 기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이 가빠졌어요. 서윤이 재빨리 회장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회장이 손을 들어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박 차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박 차장이 화면을 다시 넘겼습니다. 스위스, 케이만 제도, 추적이 어려운 페이퍼 컴퍼니들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이 계좌들의 최종 주인은 화면에 2개의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최종 수혜자 마이너스 강민혁, 공동 수혜자 마이너스 유미선. 서윤이 놀라 물었습니다. 유미선이 누구죠? 회장이 고개를 떨구며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내다. 차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서윤과 박 차장이 동시에 회장을 바라보았어요. 박 차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설마? 회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민혁이 혼자 한 게 아니란 뜻이지. 내 아내와 함께. 그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밤 회장의 집이었습니다.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2층 저택은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는 폭풍 같은 대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유미선 여사가 화장대 앞에 앉아 진주 목걸이를 풀고 있었어요. 62의 나이에도 우아함을 잃지 않은 그녀는 고급 실크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여보, 오늘 늦으셨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당신 민혁이랑 뭘 하고 있소? 유미선의 손이 멈췄습니다. 거울 속에서 그녀의 눈이 회장을 향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230억 K만 제도 계좌 설명해 보시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방 안에 울렸어요. 유미선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놀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알아버렸군요. 회장이 경악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당신이? 유미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냉랭했고 목소리에는 오랜 원한이 묻어났어요. 당신이 날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세요? 27년 전 그 여자와 그 여자의 딸 때문에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회장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미선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30년을 참았어요. 재벌 회장 부인으로서의 체면을 지키려고. 사람들 앞에서 웃으면서 속으로는 매일 칼로 베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당신은 최근 뭐라고 했죠? 유언장을 새로 쓰겠다고. 회장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게 이 짓을 할 이유가 되나? 유미선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이유? 충분하죠. 당신이 죽으면 민혁이가 모든 걸 상속받아요. 그리고 그 돈의 절반은 내 거예요. 우리의 계획은 완벽했어요. 당신이 그 여자를 불러들이지만 않았어도. 회장의 얼굴이 더욱 굳었습니다. 서윤이를 알고 있었소? 유미선이 비웃었습니다. 당연하죠. 27년 전부터 감시해 왔어요. 그 여자가 언젠가 나타날 줄 알았으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청소부로 위장해서 들어올 줄은 몰랐네요. 회장이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당신 도대체? 유미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와서 실망하는 척 하지 마세요. 당신도 날 사랑한 적 없잖아요. 우린 그냥 거래였을 뿐이에요. 그녀가 방을 나가려 했습니다.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도 날 죽이려 했소? 유미선이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살인이 아니에요. 그냥 예정보다 조금 빨리 가시는 거죠.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은 회장은 침대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그의 어깨가 떨렸고 억눌린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과 박 차장이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아 있었어요. 박 차장이 노트북을 열고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한지훈, 전직 노바텍 연구원. 이 사람이 핵심 증인입니다. 이 사람만 찾으면? 서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강민혁과 유미선 여사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박 차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 3년 전부터 행방불명이에요. 주민등록도 말소됐고 휴대폰도 해지됐고. 서윤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가족은요? 박 차장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노모가 계십니다. 요양병원에. 서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병원비는 누가 내고 있죠? 박 차장이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맞다. 병원비. 2일 후 은행 회의실이었습니다. 박 차장이 은행 직원의 협조를 받아 금융거래 추적을 진행했어요. 컴퓨터 화면에 수많은 거래 내역이 스크롤되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찾던 기록이 나타났어요. 한지훈 어머니의 요양병원비 매월 150만 원씩 정기적으로 익명 계좌에서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박 차장이 그 계좌를 추적했어요. 하나의 계좌가 다른 계좌로 또 다른 계좌로 연결되었습니다.
마치 미로 같은 거래 흐름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의 이름에 도달했습니다. 강민혁의 비자금 계좌였어요. 박 차장이 즉시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서윤 씨, 찾았습니다. 병원비 송금 계좌 추적했더니 결국 강민혁 전무의 비자금 계좌로 연결됩니다. 서윤이 전화기 너머로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한지우는 아직 살아있고 강민혁이 그를 숨겨주고 있다는 뜻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요양병원 근처 CCTV를 확인했더니 박 차장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이 사람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옵니다. 사진 속에는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요양병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이번 주 언제 옵니까? 박 차장이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패턴상 내일 오후 2시쯤일 겁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그때 잡읍시다. 다음 날 요양병원 앞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3층 건물이었어요. 주변에는 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과 박 차장이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오후 2시 10분 마스크를 쓴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주위를 경계하듯 두리번거리며 천천히 병원 쪽으로 걸어왔어요. 박 차장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다. 그들이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갑자기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골목에서 나타났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고 타이어 자국이 아스팔트에 그어졌어요. 승합차가 한지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차 문이 열리며 덩치 큰 남자 3명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그들은 모두 검은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들. 한지훈이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남자들이 재빨리 그를 둘러쌌어요. 한지훈이 도망치려 했지만 남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나요. 나달라고요. 한지훈이 발버둥 쳤지만 역부족이었어요. 남자들이 그를 차에 태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차장이 차를 급발진했습니다. 타이어가 끼익 소리를 내며 차가 앞으로 튀어나갔고 승합차 앞을 가로막았어요. 서윤이 차 문을 박차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녀는 놀라운 속도로 한지훈에게 달려가 그의 팔을 붙잡았어요. 한지훈 씨, 우린 당신을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한지훈이 겁에 질린 눈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세요? 서윤이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장태준 회장님 측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금 위험합니다. 검은 옷 남자들이 서윤을 떼어내려 했습니다. 한 남자가 서윤의 어깨를 강하게 밀었어요. 서윤이 비틀거렸지만 한지훈의 팔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 박 차장이 휴대폰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다들 움직이지 마. 지금 실시간 생중계 중이다. 경찰도 오고 있어. 사실 그는 단지 녹화 중이었지만 남자들은 알 수 없었어요. 남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주춤했습니다. 그 짧은 틈을 타서 서윤이 한지훈을 자신의 차 쪽으로 끌어당겼어요. 타요. 빨리. 박 차장이 뒷문을 열었습니다. 혼란 속에 서윤이 한지훈을 밀어넣고 자신도 뛰어들었어요. 박 차장이 운전석에 올라타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출발했어요. 검은 승합차가 뒤따라왔지만
박 차장은 능숙하게 골목길을 빠져나갔습니다. 여러 번 방향을 바꾸고 복잡한 주택가를 지나 결국 승합차를 따돌렸어요. 1시간 후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박 차장의 친구가 운영하는 시골 펜션이었어요. 산 중턱에 자리한 2층 건물로 주변에는 사람의 흔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지훈이 소파에 앉아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서윤이 그 앞에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한지훈 씨, 진정하세요. 우린 적이 아닙니다. 한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들 대체 누구죠? 서윤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서윤, 장태준 회장님의 측근입니다. 이쪽은 박기철 차장, 감사팀장입니다. 한지훈이 경악한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 측? 그럼 당신들 강민혁이 보낸 게 아니에요? 박 차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강민혁을 잡으려는 쪽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한지훈이 격렬하게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안 돼요. 저 증언하면 죽어요. 강민혁 그 사람 괴물이에요. 서윤이 한지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간절했어요. 지훈 씨, 당신 어머니 병원비 강민혁이 대주고 있죠? 그게 바로 당신을 묶어두는 사슬입니다. 한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아요. 알지만 어머니가 위험해져요. 서윤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당신 어머니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병원비도 보장한다면? 한지훈이 놀란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어요. 진짜요? 박 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보증하셨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한지훈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창밖으로 새소리가 들렸고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한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걸 다 말하겠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그룹 창립 4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서울 시내 한복판, 특급 호텔 최상층 대연회장이었습니다. 천장에는 수십 개의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고 벽면에는 그룹의 40년 역사를 담은 대형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하얀 장미와 백합으로 가득한 거대한 꽃 장식들이 연회장 곳곳을 채우고 있었고 붉은 카펫이 입구에서 단상까지 길게 깔려 있었습니다. 500명이 넘는 하객들이 모였어요.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언론사 기자들까지. 장태준 회장이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박기철 차장이 이서윤과 함께 연회장에 입장했어요.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었지만 속은 긴장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재킷 안주머니에는 이정민 검사와 주고받은 문자가 저장되어 있었어요. 준비 완료. 신호만 주세요. 서윤이 박 차장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박 차장님, 긴장되시죠? 저도 떨려요. 그래요.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회장님을 지켜내야 해요. 두 사람은 앞쪽 VIP석에 앉았습니다. 건너편에는 강민혁 전무와 유미선 여사가 앉아 있었어요. 강민혁은 네이비 블루 맞춤 정장에 빛나는 금색 넥타이 핀을 꽂은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가득했어요. 유미선 여사는 고급스러운 샴페인색 드레스를 입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늘이 자신들의 승리를 축하하는 날인 것처럼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오후 7시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단상에 스포트라이트가 켜졌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룹 창립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장태준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장태준 회장이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회색 정장을 차려입은 회장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그룹이 오늘로 창립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작은 회사로 시작해서 이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모든 게 여러분의 성원 덕분입니다.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전 저는 이 회사를 시작하면서 정직과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가치가 내부에서부터 무너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강민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유미선 여사가 긴장한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이 박 차장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박 차장이 일어나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고 대형 스크린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박 차장이 노트북을 조작하자 스크린에 자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CCTV 영상이었습니다. 3일 전 밤 강민혁 전무가 마스크를 쓴 남자와 만나는 장면이었어요. 이것은 3일 전 밤 10시 50분 본사 별관 VIP 라운지 앞입니다. 강민혁 전무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찢어진 메모를 복원한 사진이었습니다. 타나트린 마이너스 0.3mg, 샴페인 혈압약 24시간 이내. 3번 테이블. 연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강민혁 전무의 집무실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메모입니다. 다음은 은행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회사 비자금 230억 원이 스위스와 케이만 제도의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최종 수혜자는 화면에 두 개의 이름이 크게 떠올랐어요. 강민혁, 유미선. 연회장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강민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박 차장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결정적 증인입니다. 연문이 열리며 한지훈이 들어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어요. 한지훈이 단상으로 올라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한지훈입니다. 전직 노바텍 한국지사 연구원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어요. 3년 전 강민혁 전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타나트린이라는 약을 구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거액을 제시했습니다.
연 회장이 더욱 술렁였습니다. 타나트린은 실험 단계에서 중단된 약물입니다. 극소량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부검을 해도 자연사로만 나오는 약이에요. 저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강민혁 전무는 제 어머니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겠다고 했고 저는 한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민혁이 단상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이 자식이. 그는 한지훈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어요. 하지만 경호원들이 재빨리 강민혁을 붙잡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연 회장 뒤편 문이 열렸습니다. 이정민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어왔어요. 강민혁 씨, 당신을 살인 미수, 횡령,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강민혁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쇠소리가 연 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뭐야?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강민혁이 발악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 변했고 이마에는 핏줄이 퍼렇게 솟아올랐어요. 이정민 검사가 유미선 여사에게도 다가갔습니다. 유미선 씨, 당신도 공범으로 체포합니다. 유미선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비틀거렸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민혁이가 혼자 한 거예요. 강민혁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먼저 제안했잖아. 회장을 없애고 재산을 나누자고. 유미선 여사가 얼어붙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노려보았어요. 수사관들이 유미선 여사에게도 수갑을 채웠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갔어요. 강민혁은 끝까지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쌓아 올린 건데 내 거라고. 문이 닫히고 그의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연 회장은 완전한 혼돈 속에 빠졌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렸고 기자들이 회장에게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만 보였거든요. 서윤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회장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었어요. 회장이 서윤 앞에 섰습니다. 서윤아. 서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회장님.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딸이 맞니?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그 한마디에 회장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27년 동안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먼저 떠났어요. 회장이 서윤을 껴안았습니다. 27년 만에 되찾은 딸을요. 두 사람이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작은 박수가 점점 커져서 연 회장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를 안고 27년의 시간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흘렀습니다. 강민혁과 유미선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선고받고 수감됐어요. 살인, 미수, 횡령, 배임. 모든 죄목이 인정됐습니다. 한지훈은 자수를 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그는 어머니와 함께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장태준 회장은 유언장을 다시 작성했어요. 재산의 절반을 서윤에게, 나머지는 회사 직원들을 위한 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회장의 집 거실에는 두 사람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회장과 서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져 들어왔고 거실에는 커피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된장찌개 끓여봤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서윤이 앞치마를 두른 채 주방에서 냄비를 들고 나왔습니다. 뚜껑을 열자 된장찌개 특유의 구수한 냄새가 퍼졌어요. 오, 그래. 우리 딸 요리 솜씨가 좋구나. 회장이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맛봤습니다. 구수하고 시원한 맛이었어요. 내 엄마도 이렇게 요리를 잘했단다. 회장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서윤이 조용히 앉았어요. 엄마 이야기 해주세요. 저는 엄마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어요. 회장이 찻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엄마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 항상 웃고 있었지. 힘든 일이 있어도 내색하지 않고. 아버지는 엄마를 사랑하셨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 인생에서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은 내 엄마뿐이었어. 유미성과의 결혼은 그저 사업상 필요에 의한 거였지. 그럼 왜 엄마를 떠나셨어요? 회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시 내 아버지가 강하게 반대했어. 신분이 맞지 않는다고. 나는 겁쟁이였단다. 사랑보다 가문을 선택했지.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뻤어.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지. 내가 너를 지켜줄 수 있을까? 결국 못 지켜주셨잖아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묻어 있었어요. 회장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27년 동안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행복한지 늘 궁금했단다.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요. 저도 아버지가 궁금했어요. 왜 저를 버렸는지, 왜 찾아주지 않았는지. 이제라도 찾았잖니. 늦었지만. 회장이 서윤을 껴안았어요. 앞으로는 아버지가 평생 지켜줄게.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서윤이 회장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조용히 울었어요. 저는 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돈도 명예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곁에 있어 주세요. 그래, 그렇게 할게. 두 사람이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회장이 조용히 서윤을 찾아왔어요. 그의 손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윤아, 이거 내 엄마가 남긴 거야. 서윤이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사진들, 그리고 작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사랑하는 내 딸 서윤에게. 엄마의 글씨였습니다.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너는 5살이란다. 방금 유치원에서 돌아와서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너는 참 예쁜 아이야.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엄마가 너에게 미안한 게 하나 있어. 너에게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지 못한 것. 하지만 알아야 해. 내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저 세상의 벽이 너무 높았을 뿐이지. 엄마는 내가 자라서
행복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좋은 일을 하고 웃으며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언젠가 내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용서해 주렴. 그 사람도 너무 힘들었을 거야. 엄마는 항상 너를 사랑한단다. 평생 사랑해, 내 딸. 편지가 끝났어요. 서윤이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회장도 옆에 앉아 함께 울었어요. 그날 저녁 회장의 집 정원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박기철 차장과 그의 가족, 한지훈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회장의 측근들이 모였어요. 정원에는 작은 테이블들이 놓여 있었고 따뜻한 조명이 나무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잔을 들어 올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27년 만에 제 딸을 되찾았으니까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박기철 차장, 한지훈 씨, 그리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이 없었을 겁니다. 회장이 서윤을 바라보았어요. 서윤아, 아빠가 할 말이 있다. 서윤이 놀란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건 내 엄마가 하던 목걸이야. 내가 내 엄마에게 준 거지. 이제 너에게 주고 싶구나. 서윤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작은 금목걸이에 하트 모양의 펜던트가 달려 있었어요. 펜던트 뒷면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원히 마이너스 태준. 서윤이 목걸이를 꺼내 목에 걸었어요. 고마워요, 아버지. 회장이 서윤을 껴안았습니다. 아니다. 아빠가 고맙지. 돌아와줘서. 주변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어요. 따뜻한 박수 소리가 정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회장의 집 2층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회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잠이 안 오니? 네,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제가 정말 여기 있는 게 맞나 싶어서. 회장이 서윤 옆에 앉았어요. 맞아. 너는 여기 있어. 이제 이 집이 내 집이야. 서윤이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너무 행복해서 꿈인가 싶을 정도야. 저도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서 별을 바라보았어요.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27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함께였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놓친 순간들, 함께하지 못한 기억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부터 만들어갈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입니다.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윤아, 내일 아침엔 뭘 먹고 싶니? 서윤이 웃었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요. 그럼 미역국을 끓여볼까? 내 생일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잖니. 좋아요. 회장이 일어서며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자거라. 내일 또 보자. 네, 아버지. 잘 자세요. 회장이 방을 나가고 문이 조용히 닫혔어요. 서윤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의 목걸이. 이제 그녀의 목걸이. 서윤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아빠 찾았어요. 이제 행복할 거예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것처럼 서유는 미소 지으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끼며 잠들었어요.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삶이 우리를 시험하지만 진실은 결국 그 자리를 찾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졌어도 진심은 언젠가 다시 만나게 해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하죠. 27년이 걸렸지만 회장과 서유는 결국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희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